글로벌 증시 이슈와 함께 국내 증시에서도 성공 주파수 올려보겠습니다.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네. 그러니까 한 15년 만에 네. 미국 시장 개장을 직관하는 상태에서 뭐 방송뿐만 아니라 네. 시장을 관찰하는 거 같아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업적 제가 역할이었군요. 네. 15년 전에 네. 회사에서 나이트데스크 근무를 했거든요. 해외팀에 있으면서 네. 해외 시장에 대한 나이트데스크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전반의 흐름들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때 그 어느 누구보다도 좀 냉철하고 잘 판단해서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오늘 하루 기대가 됩니다.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 해보고요. 현재 미증시 3대 지수 빨간불 켜고 있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먼저 투자 시그널 찾아볼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볼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FOMC 의사로 ADP 고용 주시하는 시장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개장 전에 정말 다양한 지표들이 한가득 발표가 됐습니다. 모두 시장에 영향을 주는 매크로 지표들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내일 우리 시장은 긍정적으로 시장이 반응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제가 원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오늘 장 전에 그 ADP 민간 고용 지표 비농 부분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상치 하회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내용이 이제 고용 악화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귀결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고용 악화가 되면 어떤 내용이 시장에서 금융 상품에 영향을 주느냐? 네. 달러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달러 약세로의 진행입니다. 그래서 장 전과 지금 장이 개시돼서 달러 인덱스 상황의 흐름을 보게 되면 105.45에서 105.15 수준까지 꽤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어요. 네. 여기 하나 더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내용에서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최근 국내 시장에서 원달러 상황에서의 흐름을 잘 지켜보시면 1,390원 내외에서 지수는 일부 상승하는데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위로의 흐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이러한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었거든요. 네.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하락으로 진행될 때 전체적으로 주요 매매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상승을 했지만 하락 종목이 제한적이었어요. 월등히 네. 많았죠. 맞습니다. 코스닥 같은 거 한 3배 많았고요. 네. 거래소도 한 2배가 많았습니다. 질적인 내용이 좋지 않았습니다. 환율의 상황이 변화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달러 N 상황에서의 흐름이 162엔을 터치했거든요. 오늘 오후장에서. 네네.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장 개시 이후에 고용 데이터의 고용 악화 내용이 나오면서 그간의 달러로 집중화 현상이 이제 외부로의 변화가 나타나는 가운데서 엔화도 160엔을 찍고 159 수준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NDF 시장에서 원달러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도록 오늘 장마감 이후에 가격 대비해서 4원, 5원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의 외환 시장에서의 흐름이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 전에 발표된 ADP 민간 비농 취업자 수와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우리 시장에 우호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내용에서의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판단돼서 내일 우리 장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 발표된 이 매크로 지표들이 어떻게 보면 달러 인덱스를 현재 좀 소폭 안정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국내장에서는 좀 수급이 견조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마음인데요. 하지만 또 변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에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만약에 매파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또 시장에도 거기에 기민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 그 의사록 발표 때 미국 시장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부분 다 모르실 겁니다. 시장에 영향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팩트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별로 없었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의사록 자체는 회의가 끝난 뒤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사록에 나왔던 내용이 시장에서 새롭게 반영이 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은 지금까지 크게 없었다라는 점. 이전에 금리를 0.75%씩 상승시킬 때 있었죠.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때. 이때는 의사록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다음 스텝이 어떻게 갈지를 판단하는 내용에서 의사록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중요했지만 지금은 뭐 금리 동결 상황에서의 흐름에서 의사력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셋이 기다리셔서 참고하지 마시고요. 네. 쭉 주무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환율 상황에서 개선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내일장에서의 우리나라 주가 지수 상황에서의 흐름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편안하게 오늘 밤 주무시고 네. 내일 우리 장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FOMC 의사록을 주시했었을 때는 약간 뭐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있었을 때이지 지금은 좀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기업 이야기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뭐 전일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뭐 아마존도 그렇고, 뭐 역사적인 신고가를 다 계속 신고가입니다. 썼죠.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네. 이 신고가 행진을 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과거 흐름에 대한 미국 시장의 전반의 내용을 판단해서 지금에 대입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과거에 미국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상승시키고 인하했던 시점이 두 번 있었습니다. 과거라고 하면 2000년 이후를 말씀드리는 네네. 겁니다. 2008년, 9년 이때 금리 인상 이후에 금리 인하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8년, 17년, 19년 이때 금리 인상 이후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반응했던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에 주식시장이 상승 흐름으로 진행되었던 것이 아니고요. 네. 2008년 전후로 해서 동결 기간이 이때 한 14개월 동결을 했습니다. 지금은 지난 9월부터 동결을 했기 때문에 대략 한 10개월 가까이 지금 동결 지점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죠. 14개월 동안 지난 2008년도에 동결됐을 때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네. 40%가 상승을 했어요. 많이 굉장히 큰 올랐네요. 폭의 상승이죠. 네. 그리고 2018년도에도 금리를 0포인트에서 2.5%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9개월 정도 동결을 했었거든요. 네. 이때는 지수가 45% 상승을 했습니다. 오. 무슨 말이냐면 네. 연준에서 의도하는 기본적인 그 파월 의장의 목적은 시장이 과열로 가게 되면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렇죠. 하락하게 되면 부양하는 측면에서의 립 서비스를 합니다. 이게 금리에 작동시키는 시작점 이전 단계에서 시장의 완충 작용을 계속 시켜주면서 우호적인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게 네네. 연준의 그 방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금리를 뭐 다음 달에 인하한다 또는 9월에 인하해야 된다 이런 시장에 대한 대응 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과거 통계적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금리 동결 기간에 시장은 더 좋았다. 그래서 꼭 빨리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의 상승을 즐기시는 게 어떠할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데이터들을 이렇게 복기해 봤을 때는 오히려 금리 동결했을 때가 또 주가의 상승 탄력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로 월가 전문가들도 네. 오히려 금리 인하라는 사인이 나왔을 때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인하하는 것도 시장의 어떤 방향성, 그러니까 악화된 상황을 우리가 조율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죠. 네네. 그런 작동하는 부분에 진행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리 인하하게 되면 시장이 단기적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종목 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신고가를 다 갱신하고 있죠. 엔비디아와 테슬라만 일부 쉬어가는 구간에서 흐름이 나타났고 그렇죠. 네. 테슬라는 최근에 강세 흐름에서 모습을 보여주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다 신고가 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 상황에서의 동결 기간에서의 시장 우호적인 상황의 흐름이 진행되기 때문에 네. 신고가 갱신의 진행이 나타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즐기시면서 이번 금리 인하 시그널에 대해서는 7월, 9월, 11월, 12월이 있는데요. 네. 12월에는 전통적으로 금리에 대한 센스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네. 금리의 변동을 주게 되면 예산을 확정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전통적으로 관행적으로 12월엔 금리에 대한 스탠스를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1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11월 5일이 아마 대선일 거고 FOMC는 11월 7일, 8일 이때 FOMC 회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대선 이후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7월이냐 9월이냐 한 번 더 한다라고 하면 9월 정도에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월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가 시장의 만능치트기가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만을 가지고 시장에 대한 대응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은 네. 조금은 시장과 괴리된 상황에서의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엔비디아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엔비디아가 한 19일부터인가요? 주가가 내리기 시작을 해서 네. 하나로 한 시총 400조 원 정도가 증발이 됐다라고 합니다. 현재도 약간 0.36% 정도 내리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 잠깐의 조정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엔비디아 과거 그 실적 발표와 주가 흐름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올해 두 번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월 21일과 5월 22일에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다 기억하시네요. 네, 중요하니까요. 2월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45% 상승을 했어요. 5월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47%가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월에 실적 발표를 하고 45%가 상승을 했는데 계속해서 상승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조정을 받았겠죠. 네. 97불까지 상승을 했고요. 65불에서 97불까지 상승을 했고 여기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75불까지 하락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점이 22%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조합을 그대로 지금 시점으로 가져와서 140불까지 최근에 상승을 했죠. 네. 그러면 140불에서 22% 조정을 받는다고 감안을 해서 그 가격을 산정해 보게 되면 108불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음 실적 발표가 8월 중순쯤에 엔비디아의 다음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점까지 저점은 108불 라인으로 잡으시고요. 네. 고점은 최근에서의 고점을 140불 돌파 못하겠죠. 실적 발표 이후에 방향성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러면 내려왔을 때는 110불 내외에서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진입 시점이고요.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또 박스넷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또 이익 실현을 하고요. 이러한 관점으로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엔비디아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현상에서의 투자 전략이 어떨까?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네. 주가는 항상 과거의 주가적 흐름이 미래에도 비슷한 유형의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게 기술적 분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엔비디아 계속 장사 잘 되고 있고 사업 잘 되고 있는데 왜 안 올라갈까? 왜 안 올라갈까? 그동안 올라온 거에 대한 일부 쉬는 과정이 필요한 구간에서 들어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현재 흐름은 지금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국면에 맞은 것이고 현재 엔비디아가 122불인데 한 110불 정도에 들어가도 자리를 내어준다면 네. 들어가도 괜찮고 또 140불 정도가 고점 라인이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어서요. 오늘 테슬라가 화요일에는 6% 오르고 어제는 10% 가까이 그렇죠. 올랐는데 오늘 현재 3.29% 오늘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왜 이렇게 잘 가는 걸까요? 시장의 주도권 경쟁에서 네. 그동안 엔비디아가 시장을 끌고 가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 엔비디아 쉬는 구간에서 테슬라가 자리매김을 하는 손바뀜 현상에서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시장에서 항상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다 예스라고 할 때 네. 노라고 하는 종목들이 가죠. 아, 이러한 맥락점에서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최근에 하락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네. 심리적 저항선에 도달을 했습니다. 맥시멈 라인은 250불 라인이 심리적 저항선의 상단 부위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의 테슬라에 대한 주가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지금 가격권에서의 이제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조정의 폭이 어디까지 나타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잘 면밀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테슬라가 상승 출발점의 지점에서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최근 내에서 박스를 돌파하는 지점이죠. 195불 라인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테슬라는 연초부터 170불에서 195불 라인에서 계속 오르내림의 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난주에 195불을 돌파하면서 지금 230불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1단계 상승이죠. 그러면 다음 단계 상승을 가기 위해서 조금은 쉬는 과정에서 흐름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리적 저항선에 들어왔고요. 최근 상승에 대한 눌림목 과정의 흐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 저점 라인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의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네. 박스는 돌파했습니다. 상승 추세는 확인됐어요. 네. 이제 쉬는 과정에서의 모습인데 쉬는 과정에서의 모습을 우리 잘 지켜봐야 된다. 재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네. 아니면 지금의 가격 수준에서 좀 옆으로 길 흐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흐름으로 테슬라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는 이미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추세는 확인이 됐으니 바닥을 현재의 가격을 잘 다지고 가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요. 네. 계속해서 연일 S&P 500 지수도 그렇고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하고 있는 미증시 3대 지수지 않습니까? 네. 어느 순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조정이 오지 않을까? 뭐 테슬라처럼 나중에 심리적 저항 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거품은 꺼질 때까지 거품인 줄을 모른다. 꺼지고 나서야 그게 거품인지 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네. 항상 우리가 이제 조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판단해서 시장을 접근하기보다는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타려고 하죠. 꺼질 때까지, 꺾일 때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과정에 동참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조정을 염두에 두고 투자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거나 투자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의 방향성, 지금의 흐름 그대로 이어가는 내용으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건 어떠할지 이게 제 개인적인 미국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한 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네. 준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심상치 않은 외환 시장, 그 속에서 순환매 주목입니다. 이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해도 이 원달러는 엔화와 위안화 등 이 아시아 통화의 약세와 좀 연동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일장 주요 변수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달러 엔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최근에 외국인들은 시장에 대해서 매수를 지속하는 형태로의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관 투자자는 오늘 매수를 했지만 네. 최근 상황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매도 일관도 형태의 시장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왜 매도를 할까요? 외국인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네. 기관 투자자들은 지난 연초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우호적이지만 않았어요. 한국 주식 시장에 좀 비중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하죠. 네. 왜 지를까요? 전망을 좀 안 좋게 보는 걸까요? 전망차가 아니고요. 기관은 어떠한 개인적인 전망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기계적입니다. 네. 어떤 기계적이냐면 기관 투자자 특히 이제 우리 연기금을 가지고 네.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저도 네. 기관에 있었으니까 펀드도 운영을 해봤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연기금이 한 900조 정도를 운영을 한다고 해요. 450조 원 정도는 해외 자산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네. 이 해외 자산에는 채권도 있고요,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습니다. 네. 450조에 대해서는 국내 자산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네. 국내 자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상품에 투자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해외 자산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되겠죠. 환율이 올라가면. 그렇죠. 반대로 얘기해서 국내 자산의 평가가 낮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네. 그러면 기관 투자자는 기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 내려가고 있는 종목을 팔아서 더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기계적으로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국내 주식을 팔아서 해외 주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기계적으로 이렇게 상승 기조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방법에 의해서 기관 투자자는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주식을 팔아서 해외 자산으로 계속 이전시키는 형태의 매매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달러 엔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네. 이 엔의 환율이 변화가 있어야지만 네. 원 달러 상황에 대한 흐름도 전환시킬 수 있는 내용에서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네. 여기에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기관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환율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판단하고 지켜봐야 된다는 측면에서의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네. 제가 앞서 최초에 모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죠. 미국 시장에서의 고용 악화 상황에서의 데이터가 나옴으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했고 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나서 여기서 영향을 준 게 달러 엔의 하락 요인을 발현시키면서 역외 시장에서의 원 달러도 하락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기관 투자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매수하겠네요.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 전략적으로 내일장은 미국 시장이 특별하게 급락만 하지 않는다라면 2시까지 좀 버텨준다면. 그렇죠. 네. 뭐 일정 부분 하락하는 관계 없습니다. 뭐 네. 4, 50% 포인트 정도 빠지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 정도 수준에서 시장이 마감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일 시장은 긍정적으로 우리 시장에서는 기관이 사는 과정에서 우호적으로 시장의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괜찮네요. 내일 시장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런 시장의 원리를 풀어서 기관들이 매매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러한 내용으로 시장을 풀이하는 거고요. 해석하는 방법에서의 상황입니다. 좀 자주 나오셔서 함께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시장이 방금 전에 매크로 지표들을 통해서 이 경기 냉각을, 고용시장 냉각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제 시장이 조금 금리 인하라는 시그널에 맞춰갈 것 같은데 최근에는 가치주의 우세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또 성장주로의 모멘텀도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시장의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죠. 네. 우리가 이제 한번 최근 장에서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을 판단해 보면 전력기기, 방산, 음식료, 네. 화장품 이 공통점이 뭘까요? 실적이 좋고 수출이 잘 되는 네, 거죠. 그렇죠. 이걸 가치주라고 합니다. 그렇죠.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들을 가치주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숫자가 잘 찍히는. 그렇죠. 네. 성장주는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 투자가 되고 있지만 미래에 좋아질 것이다. 이러한 회사들을 성장주라고 합니다. 네. 성장주가 움직이는 시장은 어떤 시장일까요? 기대감이 많은 시장. 뭐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될 때 성장주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 그렇죠. 보통 금융장세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장주가 움직일 때는 금융장세 성격의 돈이 들어왔을 때 성장주가 막 올라갑니다. 투자가 많아져야죠. 그렇죠. 네. 과거에 많이 경험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 장이 어떤 성격에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2,8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네. 시장이 새로운 영역으로 돌입하기 위한 과정의 전 단계에 있죠. 시장이 새로운 영역으로 2,800을 돌파하면 시장의 분위기는 이제 지수가 가는구나. 시장이 상승하는구나. 네. 대부분의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럼 시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네. 돈이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로 성장주에 투자가 하게 되어집니다. 바이오나, 가치주보다. 네. 왜? 가치주는 실적이 좋고 주가 올라가는 거 알겠지만 큰 대박은 나오지 않아. 성장주는 이게 한번 히트하면 대박이 나오게 돼. 그렇죠. 그래서 성장주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큰 승리를 목표로 해서. 돈이 들어오면 그 돈들이 성장주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새로운 영역을 돌파하는 과정의 직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돌파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가치주로 그동안 쏠려 있던 자산들이 성장주로의 이동하게 돼요. 이전 단계에서 이전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성장주가 어떤 게 있느냐? 바이오가 있고요. 이차전지가 있고요. 네. 로봇이 있고요. IT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러한 섹터의 종목들이 앞으로의 시장에서 흐름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성장주로의 시장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흐름에서의 시장 내용이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국내 증시를 보면 이 2,800선을 좀 목전에 두고 앞으로 갈까 말까 하면서 그렇죠. 좀 에너지를 모으는 응축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로서의 시세 이동 과정도 함께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저희 이런 상황 속에서 내일장 관심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한 발 더 나가면 성장주에서 한 발 더 나가면 반도체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도체 내에서 지금까지 시장이 강했던 섹터가 어떤 섹터일까요? HBM이겠죠. 당연하죠. 네. 한미 반도체 중심으로 HBM이었죠. 반도체 내에서도 바람의 변화가 있습니다. HBM에서 네. CXL로 변화합니다. 그렇고 있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이 많이 된다면 여기에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HBM은 우리가 건전지를 직렬로 쌓는 거죠. 쌓아가지고 빠르게 뭔가 그 속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CXL은 병렬로 세워서 힘이 좋게 멀리까지 또는 힘이 좋게 모터를 강하게 돌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두 시스템 자체 AI 반도체 굉장히 중요한 형태의 구조입니다. 네. HBM은 2013년도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개척되고 2020년도에 상용화가 됐어요. 네. CXL은 2019년도에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그룹을 만들었고요. 인텔, 구글, 엔비디아가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가진 상태에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2019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개발을. 그래서 아직 상용화가 되지는 않았어요.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HBM에서 CXL로 넘어가는 과정의 이전 단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2의 한미반도체 네, 찾기 뭘까요? 위해서는 CXL 내에서 네. 종목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CXL이면 뭐 대장주가 몇 개 있죠? 종목이 많지는 않아요. 네네. 아직 초기 단계이고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목은 많지 않은데 저는 그중에서 네오셈. 네오셈이요. 왜냐하면 CXL 하면은 보통 인쇄 회로 기판 관련 종목들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네네. 맞습니다. 인쇄 회로 기판 종목이 주력 종목이긴 하나 네. 실제로
주가의 수혜를 받고 주가의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은 검사 장비 쪽이다. 테스트 장비 쪽이거든요. 그러면 그 테스트 장비에서 엑시코라고 네오셈 두 종목이 있는데 네. 엑시코는 얼마 전에 유상증자했죠. 유상증자에 대한 물량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네오셈 최근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CXL로 넘어가는 바람의 방향이 네오셈으로 지금 불고 있다. 네. 단기 시세에서의 흐름이 아니고 CXL은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제2 한반도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부터의 관심도가 요구되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에서의 흐름입니다. 가격 전략은요? 가격적으로 보면 큰 부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시세에 그냥 진입해서 네. 나눠서 분할 매수한다라고 판단하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딱 찍어달라고 말씀하신다면 네. 한 14,500원 정도 선이라면 14,500. 무난합니다. 1차적으로 목표가는 16,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고요. 우리가 길게 끌고 가야 되고 1차 나는 짧게 끌어가겠다. 16,000원까지 한번 바라보셔도 충분한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 외에서도 8% 넘게 올랐던 네오셈입니다. 내일 시세 어떻게 보일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